피해자분들 그리고 세월호 피해자분들을 좀 기억하면서 다시 봄이 올 거예요 라고 하는 세월호 생존자분들 그리고 유가족 형제자매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낭독하는 자리를 열고 있습니다. 예, 잠시 발걸음 멈추시고 이야기 듣고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책 낭독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이 어쩌면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 중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세월호 유가족 그 형제자매분들 그리고 세월호 생존학생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두 번째 금요일엔 돌아오렴 다시 봄이 올 거예요 라는 책을 함께 읽는 자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발걸음 멈추시고 이야기 같이 듣는 자리에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책을 읽는 이곳은 여기 공간이 있죠. 삼성 직업병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농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봄이 올 거예요 라고 하는 세월호 생존학생과 유가족 형제자매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네. 방울토마토도 있고 의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만 있으면 됩니다. 바쁘시죠? 네, 그래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나? 아니, 그냥. 이곳 강남역 8번 출구에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의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농성장이 있다면 지금 가까운 길 건너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여성을 향한 혐오살인이자 증오살인이었죠. 예, 그냥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한 여성분을 무참하게 칼로 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여성분을 추모하고 그리고 여성으로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연에 불과하다라고 그 서러운 목소리들을 같이 내고 있는 분들의 모임도 10번 출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 10번 출구든 8번 출구든 이야기에 좀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부터는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를 담은 책 다시 봄이 올 거예요를 이 자리에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음악을 하나 뭐 틀어드릴까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지난 4월 초에 세월호 생존학생 11명과 희생학생의 형제자매 15분의 이야기를 담은 다시 봄이 올 거예요 라는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읽힐 수 있을지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이곳 반올림 농성장에서 하게 돼서 저희도 굉장히 뜻깊고요. 저희는 인권교육센터들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면은 이건가요? 예. 요건가요? 팬팅게. 네. 페북 이건 유튜브. 네. 네, 유튜브 시청자들께 안녕. 예, 안녕하세요. 예. 네, 페북 생중계 팀에게 예, 안녕하세요랍니다. 네. 아유. 네, 그 저희를 찍는 카메라가 2대나 있을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책을 같이 다 읽은 상태고요. 각자의 마음에 와닿은 구절들을 좀 뽑아봤고 그것들을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책을 그저께 필 때와 어제 필 때 그리고 오늘 펼 때 그때에 내가 뭘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구절들이 마음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나가시는 시민분들에게는 저희가 꼽아온 구절 중에 어떤 것이 가슴에 남을지 약간 설레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낭독을 시작해 볼까요? 네. 저부터 시작해요? 예, 한 분 초대해 주시면, 예. 아, 제가 찍는 걸로? 예, 그러면 그분이 또 다음 분을 초대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너부터 시작하실래요? 예, 예. 예, 또, 음악이 필요하세요? 음악, 혹시 경음악 잔잔하게 깔까요? 예. 그러면 가사가 없는 음악 하나 깔면서 책 읽은 걸 제가 좀 열어볼게요. 이종단 노무사님이 오늘 음향 감독으로 저희를 또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제가 쪽수를 분명히 기억했었는데 잠시만요. 책을 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접어놓기까지 했었네요. 네. 제가 읽을 구절은 그 희생학생인 예은 군의 그 쌍둥이 언니인 유하은 씨의 구술 기록 중에 일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일본어인데 쌍둥이 동생이랑은 저희 그냥 사이가 안 좋은 편?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성격이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냥 뭔가 좀 안 맞았어요. 걸리는 거는 참 많은데 걔 수학여행 가는 날 아침에 제 겉옷이 하나 있는데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줬거든요. 몇년 뒤에는 그거를 계속 그걸 빌려줄 걸 계속 그 생각이 근데 이런 얘기 다른 사람이랑은 딱히 안 하게 돼요. 뭐라 그러지? 빈자리가 느껴지는 거. 매일매일 같은 방에서 잤으니까 방에 혼자 누워있을 때도 그렇고 아침에 밥 먹을 때, 학교 갈 때 문득문득 좀 떠오르며 울컥해지는 때가 가끔 있죠. 울 때도 있는데 아무도 모를걸요? 엄마가 본 적은 없을 거고요. 엄마가 울 때는 그냥 가만히 방에 있어요. 엄마 아빠를 보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싶어요. 학교는 그냥 중간중간 빠지긴 했는데 그냥 다니려고 했어요. 그래야 주변이 시끌시끌하니까. 수업도 거의 못 듣긴 하는데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때 반 애들이 착해서 그런가, 학교 전체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가 반 애들이 막 잘 도와줬다고 해야 되나? 티내고 해주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일 터지고 행복항에 구호물품 같은 거 모아서 보냈었거든요. 근데 반 애들이 다 같이 모아서 보내고 전화랑 문자로 챙겨주기도 하고 보충 수업 신청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걸 챙겨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세월호 배지 다시는 분도 많고 티도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나쁘게 말하시지도 않았고 또 나쁘게 말하면 학교에서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지 좋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딱히 선생님들이 세월호 얘기하는 게 싫다 뭐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여기까지 제가 뽑은 구절은 읽어볼게요. 바로 다음 분 초대할까요? 네, 그 구절을 낭독하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읽으셨는지 조금 나눠주시면 네. 그러니까 사실 진짜 하루아침에
그 관계를 상실하는 경험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한테 그냥 단순한 사고로 비쳤을지 몰라도 그 이분들과 희생자분들하고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엮여있는 분들한테는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사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 찾아온. 근데 이제 쌍둥이 동생을 잃은 이 하은 씨가 이 동생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 정말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틈틈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본인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어머니나 아버지의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에 자기 마음을 툭 꺼내놓기도 좀 어렵고, 그러면서 속으로 막 그 일상들을 버둥버둥 버티시다가도 또 한순간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주변에 같은 반이었던 학생분들이나 교사분들이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거나 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비난하지 않고 옆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각자 해준 것들 때문에 그래도 그 일상의 시간을 조금 버틸 수 있었다, 이런 관계들이 많이 드러나서 오늘은 이 구절이 좀 마음에 크게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 강남역에서 그 안타깝게, 진짜 안타깝다는 말로 표현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도 여성으로서 참담함을 느끼게 되는데, 네, 그 여성분의 죽음, 그리고 그 여성분의 죽음이 주변 분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했을 때 더 오늘은 이 구절이 저한테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유아은 씨 직접 만나서 그 구술 기록했던 활동가분이 또 같이 계시거든요. 혹시 루트 좀 디테일 이야기 있을까요? 사실 이제 하은님이 이 얘기를 할 때 하은님은 정말 말을 아주 느리고 아주 천천히 정말 끊어서 저희가 이제 쉼표로 표시, 이 다운, 땡땡땡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그 친구의 아주 긴 친구 뒤에 이어지는 얘기들이었거든요. 실제로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그 친구 속에서 제가 너무 이렇게 그 친구의 마음들이 너무나 느껴지는 경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한낮이 읽어주는 거로 들으니까 제가 오히려 그 친구랑 들을 때의 마음과 또 다른 마음이 들면서, 또 이제 그 친구 요즘 대학에 가서 이제 어쨌든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볼 때 그래도 이렇게 되게 마음이 좀 뿌듯하면서 이 얘기가 이렇게 다가갔지만 그 친구가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태국 같은 데 보면 그 친구가 자기 예은이 태국에 지금도 들어가서 이렇게 글을 써놔요. 근데 이제 정말 이 친구 스타일대로 길게 쓰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 이런 것만 이렇게 쭉 써줬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들이 이제 그 마음자리, 지금 한나서 얘기한 것처럼 이 친구에게 갑자기 다가온 이 공허한 자리들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정말 다 잘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예, 그런 마음이 되게 남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네. 아마 좀 반도체 피해로 사망하신 분들의 가족분들도 비슷한 하루하루들을 보내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지금 짐작해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까지도 그 사람들의 절절한 호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말줄임의 시간이 당당하게 말하는 시간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데 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런 걸 고민해보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대가 초대를 해주세요. 네. 이미 마음의 준비들은 다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냥 루트의 얘기를 듣다 보니, 그러니까 저희 정주연 활동가 루트는 이 책의 이제 그 기록자였죠. 그래서 기록했던 사람은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좀 어떤 구절이 지금 이 시기에 눈에 들어왔나가 얘기를 듣다 보니 되게 궁금해집니다. 저희 루트 활동가를 초대해 볼게요. 사실 정말 아까 한나씨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읽을 때마다 들어오는 구절이 다 다르고 그날의 마음에 따라 다르고 어제 마음으로 잡은 거예요. 예. 어제 마음인데 오늘 마음도 같은지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느껴보겠습니다.
그냥 두려졌거든요. 다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는 평생 가지고 가야 된다. 단원고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너무 많은 걸 알고 경험해서 스스로도 평범하지 않다는 걸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도 약간 벗어났다? 지금 평범할 수도 있겠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단원고라고 하기보다는 그 학교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고 그렇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학교도 달라지고 주로 지내는 장소도 달라지잖아요. 안산, 여기 주변은 다 하나씩은 추억에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애들이랑. 이제는 뭔가 달라질 거를 기대해요. 졸업하고 제가 홍콩 삼촌을 봤었거든요. 처음에 몰랐는데 섬이 있더라고요. 들어갈 때 배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뭐지? 어떡하지? 미쳤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수정 관리도 안 되고 얘기도 못하고 저 혼자 끙끙 앓았는데 확실히 제가 나아진 걸 느낀 게 이기자 그렇게 많이 그런 게 많이 생긴 거예요. 확실히 졸업 이후에 많이 커졌어요. 결국 배를 탔어요. 긴장되어갖고 손을 꽉 잡고 가는데 다행히 힘은 안 됐어요. 결국엔 탔네. 옛날이라는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하나하나 극복하는 게 되게 스스로 기특하면서 아 진짜 내가 평범하게 살 수 있겠구나. 예전엔 내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아예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섞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안도감, 약간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제 삶을 더 생각하고 싶어졌어요. 그동안 많이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버틸 수 있을 만큼만 하자. 희생된 친구들한테 미안한 게 많지만 이제는 내 삶도 생각할 수 있게. 손을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소송도 그렇고 제가 당사자니까 제 삶을 잃지 않으면서 해나가야죠. 세월호 이후에 저는 그냥 삶이 나눠진 것 같아요. 친구들을 잃었지만 그만큼 좋은 사람들도 생겼고 배운 것도 성장한 것도 많아서 더 나쁜 삶이라고 말하기에는 제 주변 좋은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없는 삶은 더 좋은 삶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저만 그런 삶이 그냥 삶이 다른 거? 네, 저는 그 이혜지 단원고에서 신준학생의 글을 읽었고요. 그 여기 저도 여기 지금 본의 아니게 기록자인 배경래가 옆에 있는데도 이제 이 글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쓴 글도 되게 이렇게 아무래도 제가 그 친구를 만났던 친구들의 얘기들이 더 들어오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또 다른 이야기들이 다르게 들어왔던 게 있었고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 읽게 된 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도 그렇고 되게 이제 오랫동안 활동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힘들게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전환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전환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마음에 확 와닿았었어요. 어떻게 전환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또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수정하시거나 자기 삶에서 이걸 싸움으로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주변의 시선, 기대 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해야 되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약간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 예, 그런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지지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이 글을 가져왔고요. 정말 반올림 자리에 이렇게 오늘 처음 와가지고 아 다음에 좀 많이 지나가면서 자주 와야겠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고 네, 오늘 진짜 특별한 마음이 저희가 다 드는 게 아마 여성활동가들이 저희 길도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여기 진짜 그 강남역 그걸 보면서 제가 학교도 이 근처에 다녀왔고 늘 어릴 때 놀던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이런 일이 딱 일어난 이 사건 그리고 우리가 여성 막 이런 느낌도 너무 와서 이 사거리를 주변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도 참 들면서 예, 우리가 어떻게 전환을 해갈지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그 루트님이 읽어주시는 구절 들어보니까 혹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라는 걸 혹시 느끼셨을까요? 이 기록 중에. 그러니까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있는 이 혜진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았고, 사실 평범한 게 되게 진부하고 별 볼 일 없다라는 느낌을 주는 단어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 세계에서 되게 이물질처럼 대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고립감을 느낄 때 이런 식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에 공감하고 내 경험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야 비로소 내가 평범하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저는 생존 혹은 전환의 의미인 것 같아서 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인 것 같고, 이 반올림 사건의 경우에도 반올림 사건이 아니죠. 삼성 직업병 피해자분들에게도 이분들이 겪었던 이 상처 혹은 고통 혹은 기억들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때에 비로소 다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트 활동가님이 자연스럽게 이 혜진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백연래님을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백연래 개굴 활동가의 이제 낭독을 듣고 이야기 계속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보면서, 세 군데 정도를 뽑았는데, 좀 가장 용기가 필요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의 57쪽에 수록되어 있는 세월호 생존학생인 단세윤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조끼를 꺼내서 던져주고 입혀주고 그러면서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배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지. 왜냐면 저희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특히 단원과 학생들은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바닥으로 조금씩 물이 들어왔어요. 발이 너무 시렸고 애들은 막 울고, 그런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무서운 줄을 모르고.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파바박 쏟아져 나왔어요. 엄청 빨리 들어왔어요. 한순간에 물이 막 차올라서 애들이 물 때문에 다 한쪽으로 몰렸어요. 이제 나가야 한다. 여기서 못 나가면 진짜 큰일 난다. 다행히게 복도로 나가는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두꺼운 철문이라 닫혀 있었으면 못 나갈 뻔했는데, 그런데 문이 저 위로 갔잖아요. 원래 옆에 있던 건데 우리는 물에 둥둥 떠서 목만 내밀고 밟을 것도 애매해서 겨우 있었는데, 너 먼저 올라가. 서로 막 다 먼저 올라가라고. 바닥에 디딜 데도 없고 올라가려면 잡을 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어깨 밟으라고 하면서 올려주고, 그래도 안 닿아서 겨우 올라가고, 먼저 올라간 애가 밑에 끌어올려주고, 애들 손이 다 멍들고.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이 기록 작업을 하면서 제가 생존 학생들의 세 분을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세월호 당일 그날의 기억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의 이야기에 어떤 공통점이라는 게 이제 있었는데요. 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놀랄만한 강인한 힘을 발휘해서 서로를 보살피는구나.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들 한 호흡 하나가 굉장히 아프고 무섭기도 하고, 나도 그날의 어떤 현장 속으로 붙들려 들어가는 것 같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피어나고 있었구나. 그래서 무서운데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좀 놀라운 어떤 순간 이야기를 듣는, 그리고 그 이야기에 감전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피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절없이 무너진,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그래서 뭔가 어떤 힘을 잃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는 외상의 순간 속에서도 이렇게 생의 의지를 불태우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희생된 이들을 떠올려 봤을 때 이들이 그저 가만히 있어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저마다 살아내려는 의지를 강렬하게 보였고, 근데 그 의지를 짓밟은 누군가, 책임져야 될 누군가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이야기들을 사실은 정말 구체적으로 듣기 전에는 세월호의 경험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뭉뚱그려진 어떤 평면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삼성 반도체 이 피해자들, 삼성전자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를 보기 전에, 그리고 항상 이 아버님을 직접 만나보는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참여의 제국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또 이분들의 이야기, 깔깔깔 웃음소리까지를 듣기 전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뭉뚱그려진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벅찬 일인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이야기를 힘들지만 꺼내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에게 또 한 번 또 제가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 화려한 건물 뒤에서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그냥 외면해도 되는, 짓밟을 수 있는 작은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점점점 커져왔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직업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고, 또 여전히 지금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피해자라는 것을 또 증언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힘처럼 세월호 피해자분들도 그런 힘을 더 내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도 또 그날을 생생하게 느꼈던 사람들이 당하지 못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목격한 우리들도 더 힘을 내서 더 큰 목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분 또 초대해 주실 분 뽑으셨나요? 네. 저 옆에 보이는 아름다운 글씨를 써주신 우리 타라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맨 끝에 앉은 날맹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셨던 것 같지만 반전이 있네요. 네, 완전히 있죠. 네, 사랑님의 낭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84 김태우 님의 소설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계속 생각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왜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인지 다 못 믿겠어요. 이 나라를. 입대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이야기했는데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선장이 잘못한 건지 누구를 욕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을 욕해야 하냐, 경찰을 욕해야 하냐, 선장을 욕해야 되냐, 나라 전체를 욕해야 하냐, 나는 모르겠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진짜 실수인지, 고의적으로 의도를 갖고 한 건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래서 더 미쳐버리겠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벌써 시간이 2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말이 되는 싶어요. 2년 동안 그거 하나 못 밝혔다는 게 2년 동안 안 나왔다는 거는 국가에서 뭔가 감춘다는 건데 딱 봐도 구린내는 나죠. 이제 착하게 살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야죠. 요 부분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던 배경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김태우님이 그 세월호 수생학생 김도원님의 오빠라고 하는데요. 그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고 얼마 안 있다가 입대를 이제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다시 그 교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입대를 앞두고 되게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구절에 제일 잘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물론 군대에 가는 그런 문제를 이제 겪었지만 뭔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심정이 일단은 가장 먼저 와 닿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뭔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런 고민을 계속 이어갔다는 게 꼭 그런 세월호 희생자나 그 유가족들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하고의 그런 공감대인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태우님이 이런 얘기 하셨던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세월호에서 동생이 국가에 의해서 버림을 받아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그리고 다시 진실을 추구하는 유가족들과 또 피해자분들이 또다시 버림을 당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겪으면서 군에 입대를 하신 건데 지금 현재 자기들한테는 나라가 정인데 나라를 지키려고 내가 군대에서 이 짓을 하고 있다. 그게 자기한테 너무 존재론적 고통이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것이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하랑님은 누가 다음 낭독을 이어주면 좋을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날맹이 날맹 반대편에 있는 묘라? 날맹? 그냥 날맹이. 네. 네. 저는 두 군데 읽어보려고요. 그래서 그냥 한 달락 먼저 읽고 같이 읽고 싶은 부분은 그 최윤아님인데 희생학생 최윤민의 언니라고 하고 그 236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절망 속에 핀 꽃인 셈이죠. 그런데 절망 속에서 피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꽃 피우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했겠어요. 그때 도와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다 모르고 절망 속에 핀 꽃으로만 봐요.
힘든 상황에서도 예쁘게 피었네. 하지만 절망 속에 피어봤자 절망이에요. 뿌리 내린 곳이 절망이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절망을 좀 줄이자고요. 그냥 꽃밭에서 꽃 피우게 하자고요. 꽃은 절망 속이 아니라 꽃밭에 있어야죠. 나는 꽃이 아니라 절망을 정화하는 미생물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도 절망에서 핀 꽃은 계속 절망 속에 있다는 걸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절망을 없애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핀 꽃으로만 보겠죠. 내가 뭘 하든 그렇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칠 거예요. 맞는 부분인데요. 절망 속에 핀 꽃이라는 표현이 좀 계속 그 마음에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 책 다른 구절의 부분에서 이렇게 봤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죠. 웃으면 어떻게 웃냐, 희생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어. 근데 한편으로 또 슬픔에 잠겨 있으면 아직도 우냐 라고 하기도 하고, 뭔가 이 세월호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세월호 전과 후가 되게 나뉜 것 같아요. 아까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약간 내가 하는 말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까 고민하게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더 살피게 되고, 그 사람 날 이해하는 사람일까 아닐까, 이렇게 그 속에서 또 나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망설이고 있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약간 누군가는 되게 쉽게 희망을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절망 속에 피는 꽃이라는 거, 꽃이라는 걸 봐주는 게 아니라 절망 속에 핀 꽃은 여전히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네, 그냥 그게 좀 와닿았고요. 인정을 해주고 돈 쓰는 걸 저렇게 허락을 해준다 했을 그래서 약간 저한테는 비슷하게 좀 와닿았던 구절이 176쪽에 그 김채영님의 구슬인데요. 학생 김동영의 동생이 이렇게 쓰신 부분, 하신 얘기 간단히 또 읽어보고 싶은데요. 아직 오빠가 놀러가 있는 것 같고 친구네서 자고 오는 것 같아요. 1년 넘게 오빠를 못 봤는데 아직은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러다가 예상치 않게 현실이 막 깨달아질 때 실감이 확 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눈물이 많이 나요. 옛날에는 엄마랑 아빠가 계속 나이가 드니까 뭔가 걱정이 됐단 말이에요.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 엄마 아빠 나이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나이 먹으면 오빠한테 가는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옛날에는 죽는다고 생각하면 두려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오빠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뭐랄까, 세상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는 거기도 하고, 세월을 경험해서 국가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국처럼 애국심 이런 나라에서 국가에 대해서 한 번도 자기 편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가 딱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뭐 교통사고라느니 아니 뭐 보상금 바라는 뭐 이런 뭐 그런 말들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는 경험일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감각 자체가 되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는 죽는 게 되게 두려웠는데 오히려 지금은 오빠한테 가는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괜찮다고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너무나 큰 되게 마음에
회사 살아가는 방식이나 이게 변화의 순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아쉬움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그런 생각 할 때 있거든요. 왜 이번 강의는 망했고, 별로 기대 별로 안 하고, 그냥, 이미 세상을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세상이니까 막 이런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죽는 게 별로 막 이렇게 100세 시대에 이런 게 오히려 싫고, 되게 잘 죽을 수 있으면 좋겠고, 별로 삶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하지만 죽는다는 걸 떠올렸을 때 후회는 없었으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았는가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그게 1년을 더 살다 죽든 뭐 몇십 년을 더 살다 죽든 이 세월호를 경험한 이 분에게 특히나 유가족으로서 죽기 전에 그 생각은 해보게 되지 않을까 이제 짐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적어도 알고는 죽고 싶은 그 진실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든 해봐야겠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그 진실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올림 이 투쟁과도 이어지는 부분이 거기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왜 죽었는지 그 죽음이 단순한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 책임져야 될 존재가 있다는 거고 그 사실이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거 그래야 좀 사는 게 좀 더 죽더라도 의미 자꾸 죽음에 대한 이게 저한테는 그렇게 좀 들렸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이거를 이 진실에 대한 알아가는 거, 그 진실이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하구나 저는 그렇게 있어가지고 저를 뽑아왔습니다. 찍는 거네 노란으로 네. 너 몰랐지? 아, 깜짝이야. 제가 읽거든요. 126페이지인데요. 역사에 관심이 있는 게 근현대사 중 유신 탄압자, 국민보도연맹 사건, 광주민주화운동 그런 거 말이에요. 저희들이 겪은 역사도 전쟁사를 예로 들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도 그 개개인을 기억해 주진 않잖아요. 그럼 개개인의 이야기 틀린다고 해야 하나? 관심이 가요. 국민보도연맹 사건에도 역사에는 단순히 20만 명이 죽었다고만 쓰여 있는데 그 2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20만 명의 사람에게는 20만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 기억은 언젠가는 사라지잖아요. 저는 예전부터 권리는 누리면서 그에 걸맞은 책임은 안 지려는 사람을 좀 나쁘게 봤어요. 책임이라는 게 엄청 무거운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좀 엄격한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엄격하고 딴 사람한테도 엄격하게 굴고 있고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저는 그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양심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상규명은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대신하신 거였지. 그 일은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그런 전환점. 여태껏 책임질 사람이 책임 잘 안 졌잖아요. 서로 떠넘기기만 했지. 이 사람이 잘못하면 딴 사람이 딱 사퇴하고 정말로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사회가 되는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과만 하면 끝날 일인데 버티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사람들이 너무 막 싸우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좀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이제 다른 구술 활동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을 때 약간 그런 궁금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는 진짜 전쟁, 현지국지원 이렇게 큰 이름들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다 힘들고 슬프죠. 근데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 건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는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월북을 해서
그 사촌 오빠, 그러니까 큰할아버지가 이제 잡혀가게 생겼는데 큰할아버지잖아요. 대를 이어야 되니까 작은 할아버지인 우리 할아버지가 대신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전쟁 때문에 죽은 걸까 아니면 가부장제가 죽인 걸까, 이렇게 보면 어쨌든 전쟁이 만들어낸 참상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작동해서 이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전쟁 이렇게 딱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 소위 사건 사고라고 부르는 것들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구술 기록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또 한편 발견한 게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발달장애 부모 구술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인권교육이라는 걸 하면서 사람을 집단으로 정체성으로 묶으면 안 되라고 이렇게 얘기는 해왔지만, 사실 또 우리가 어떻게 발달장애 부모라고 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생각하고 저 사람들이 장애 부모로서 힘들어라고만 이야기해왔나, 그 안에 또 얼마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놓치고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었어서 이 구절이 들어왔고, 또 한편으로는 요 책임 이 뒤쪽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막상 또 막 이거 어디 읽어야 되나 찾을 때 윤석열 환경부 장관이 그러니까 사과 좀 하라고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피해자를 만나셨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왜 만나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도대체 사실 환경부 장관이 사과한다고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책임의 시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건데 저 사람은 왜 사과 안 할까? 이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게 뭘까? 세월호든 가스 유기 살균제든 사회가 책임진다는 건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 걸까라는 좀 고민을 하게 돼서 이 구절을 뽑았습니다. 네. 또 이묘랑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묘랑 선생님? 이묘랑 활동가 예, 활동가분은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에 이제 생존자분들을 구술 기록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더 이렇게 과거사 혹은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이라고 치부될 수 없는 이 고통의 현재에 주목하는 것으로서의 이 책, 그리고 이제 형제복지원 이야기도 들려주셨고요. 그리고 책임 같은 경우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힘이 있고 권한이 있어야 책임도 지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책임지지 않는,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거대한 사건의 이면에는 꼭 따라오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책임을 정확하게 물리는 것,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를 포함하여 각자가 지어야 할 책임의 몫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게 되는 낭독, 저한테는 그렇게 좀 낭독이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구절을 뽑아온 저희들은 낭독 구절들을 다 읽고 취지를 이야기 나누기는 했어요. 네. 그 낭독의 말미에 다가오자 백은현 선생님이 주섬주섬 잡지책을 하나 꺼내셨는데요. 예, 또 낭독하고 싶은 혹시 어떤 부분이 있으신 걸까? 아니 네. 그 묘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번호 한 잡지사에 이 페이지가 제일 이렇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환경부 장관이 출석하고 가습기 살균 피해자들이 뒤에 배석하고 있는, 그 피해로 이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배석하고 있는 현장에서 뒤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셨습니까?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호통치는, 지금껏 별로 이렇게 막 외면해왔던 별로 자격 없는 국회의원이 막 호통치고 환경부 장관은 저는 그런 취지로 이미 얘기한 바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꽁무니를 내빼는 장면을,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남긴 걸 보는데, 이 아내와 둘째 아이를 뱃속에서 잃은 이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저한테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5년 전에 이미 죽은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둘째 아이의 피해 신고서 접수를 거부당했던 아버지의 이 수만 가지 표정이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표정 하나로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표정 있잖아요. 그거가 너무 좀 인상적이어서 묘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했고요.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죠. 네. 아무도 읽어주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구절 하나를 혹시 본인이 쓰신 부분일까요? 제가 쓴 이 책에 실린 닿는 글의 일부를 읽으면서 네, 닫아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아주 궁금합니다. 네, 좀 부끄럽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론은 제가 부끄럽지만 이 글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347쪽이신 거죠? 예. 네. 저희가 이 26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월호의 10대 혹은 이제 20대 초반에 이른바 어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황유미 씨와 같은 젊은 나이에 현장 실습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에 들뜬 마음으로 찾아갔을 어떤 이들의 어떤 순간들도 많이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 책에 닿는 글에는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학생, 자식, 어린 것들로 불리는 이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곡해되지 않고 기존의 습관대로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몇 자를 적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연민이 아닌 상실의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나온다. 한 형제자매의 이야기처럼 이들이 경험한 상실은 단지 어린 나이에 친구와 형제자매를 잃은 안타까운 경험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라는 큰 그림 안에서만 조명되고 이해될 수 있는 사회적 상실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위로는 말이 아니라 간절히 원했던 답을 함께 찾아 나서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세상이 아직 믿을만하다는 걸 느끼게 해줄 사람, 이 책의 주인공들도 자신을 온전히 수용해주는 사람, 의미를 공유하는 사람, 비슷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더 마음껏 흔들렸고 그만큼 더 단단해졌다. 저는 이 자리 오늘 226일째인가요? 네, 농성장이 이 넓은 비싼 강남 땅에 작은 천막 하나에 의지해서 1년이 다 되도록 유지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 반올림과 함께한 사정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정 노력이 9년인가요? 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아주 큰 이유는 당사자들의 용기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이분들이 흔들리면서도 단단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길에는 이렇게 반올림 활동가 분들 그리고 많은 관심 있는 시민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들리면서 더 단단해지는 것을 연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성종대로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여러 삶의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흔들리면서 함께 더 단단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백은현 선생님이 맨 뒤에 쓰신 마지막 문장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왜 마지막 구절 안 읽으셨어요? 요 구절은 선생님이네요. 활동가 선생님. 이 마지막,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저희는 이제 인권교육하는 단체고 이 책을 소개할 기회가 이제 몇 번 있는데 이 구절을 사람들이 많이 인상적이어 하더라고요.
그 희생자, 피해 생존자분들이 분들을 이제 기억할 때에 이제 이들은 기다리고 있다. 동료로서 곁에 함께 서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요 문장이 요 책의 마지막 문장이고요. 그래서 동료로 함께 서고자 여기 삼성 직업병 피해자분들에게든 생존 세월호 피해자분들에게든 이렇게 함께 설 수 있는 사람이 저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보고 계시는 그리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예,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낭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료가 되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단체 사진 찍어야 될 것 같은 포즈를 뺐지. 아, 네. 네네네. 찍어요.